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과 여성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초반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중간한 대학을 나왔지만 그나마 성실하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남편. 여리고 약한 면이 있어 늘 제게 모성 본능을 불러일으켰던 남편. 하지만 진정한 사람 됨됨이와 부부관계는 함께 겪고 있는 고난에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사업 어려움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을 때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얼굴에 철판 깔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었던 남편.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점수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때였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 아주 오래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어느 버스 정류장 앞에서 겨울이면 노점 리어카를 끌고 나가 호떡 장사를 하셨고, 다른 계절에는 영등포에 있는 청가물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셨어요. 과일은 물론 돈이 될 수 있는 야채, 채소라면 무엇이든 떼다 파시는 게 어머니셨죠. 하지만 어머니 수입은 늘 부족하고 또 부족했어요. 어머니 혼자 외벌이로는 저희 가족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죠.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좋은 분이셨지만 당시 사업 실패로 집에 틀어박히셔서 술 드시는 것 빼고는 하시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와 언니는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 학교를 마치면 각자 햄버거 가게, 주유소,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다행히 저는 서울에 있는 디자인, 패션, 미용 같은 뷰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디자인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했던 만큼 고등학교 졸업 전에 디자인과 관련한 자격증도 몇 개 취득했고요. 제 꿈은 디자이너였어요. 앙드레 김,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세계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요. 하지만 그런 멋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대학교를 정식으로 마치고 유학 다녀와서 유명 디자이너 아래 들어가 더 공부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해 엘리트 디자이너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가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답니다. 패션쇼에서나 볼 법한 옷을 구매해 입고 다니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패션쇼에서 입는 옷은 패션쇼용 옷일 뿐,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범한 옷을 구입해 입고 다니길 원했던 거죠. 제가 처음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디자인 회사는 처음에는 제게 학력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입사한 뒤 학력이라는 말이 우스워 보이리만치 저는 당당히 제 자신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 작업을 계속 해나갔어요. 어머, 넌 무슨 애가 대학도 졸업 안 한 게 실무 경력도 없이 어쩜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뺀다니? 예, 참 너 제주도 좋다 얘. 제 사수였던 4살 많은 언니가 특히 저를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에 있는 그 디자인 회사에서 20살에 일을 시작해 28살 때까지 9년 동안 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고생하시며 저희를 키운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늘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고 9년 동안의 회사 생활 끝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디 목 좋은 데서 작은 저만의 옷가게 하나 정도는 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죠. 15년 전쯤 한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쇼핑몰 사업이 크게 뜨는 추세였거든요. 옷은 물론이고 액세서리, 잡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생필품 등 상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옷가게를 낼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 실력을 살려서 인터넷 쇼핑몰 일을 배워 쇼핑몰을 창업할 것이냐, 더 갈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쇼핑몰 사업은 무리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옷 만드는 일은 자신 있었지만 문제는 만든 옷을 홍보하고 생산하고 유통, 배송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업과 마찬가지로 쇼핑몰 사업 역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했죠. 예은아, 언니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디자인을 날구긴다고 해도 큰 자본금 없이는 쇼핑몰 사업 성공하기 어려워. 무슨 유명 쇼핑몰들 네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봐. 다 돈이야 돈. 하물며 모델 한 명 쓰는 것까지 돈이다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늘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10년 가까이 다정하게 지낸 사수 언니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가 해준 말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완전히 마음을 굳힌 뒤에 저는 회사 선후배들이 소개시켜주는 여러 의류 쇼핑몰 사장님들을 만나 직접 일도 배우고 공장도 돌아다니고 택배회사에 직접 방문해 택배 배송 일까지 배우게 됐죠. 디자인 회사에 다닐 때는 언니들이 저를 소예은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자처해서 야근을 할 정도로 회사에서 일만 했으니 멀쩡한 제 성자 김자대로 김예은이라 부르지 않고 소예은이라 불렀던 거예요. 쇼핑몰 창업을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닐 때는 몇 분이 저더러 날다람쥐라 부르기도 했고요. 쇼핑몰 일 배우는 일에 있어서라면 시간 장소 따지지 않고 빨빨거리고 다녔던 저였거든요. 그렇게 쇼핑몰 창업을 위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한 광고 홍보 에이전시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제 쇼핑몰 광고를 맡아줄 회사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준수한 외모, 적당한 키, 유머 넘치는 성격, 성실함까지 고루 갖춘 남자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남자친구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싶도록 만드는 여리여리한 매력까지 갖고 있었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저 10년 가까이 일에만 모든 걸 쏟느라 남자는 꿈도 못 꾸며 지냈어요. 제 미래를 생각하면 당장 남자친구를 사귀고 또 거기에 써야 할 돈을 사치라 여기며 지독하게 지내왔던 거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답니다. 달콤했거든요. 달콤하고 또 달콤하고 이로 말할 수 없이 달달하기만 한 게 연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하던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뒤 1년 정도 더 쇼핑몰 사업 공부에 매진했어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애걸하듯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밥, 술까지 사가며 여러 일을 배우게 됐죠. 그렇게 저는 2년 정도 쇼핑몰 창업 준비를 끝으로 제가 살고 있던 성동구 근처에는 4층 사무실 하나를 얻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잖아요. 저 또한 그 처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했고요. 쇼핑몰 사이트를 열고 한 4달 정도? 저는 계속해서 적자인 상태로 쇼핑몰을 운영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쇼핑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매출이 늘기 시작한 이유는 제 친구, 그리고 발칙한 디자인을 내는 신입 디자이너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일부 옷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직접 디자인해 공장에 넘겼거든요. 당시 서울에서 유행하던 유행에서 벗어나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10대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색상의 옷을 좋은 원단을 이용해 샘플을 직접 만들어 공장에 보냈어요. 운이 들어맞았던 건지 저희가 만든 옷은 10대 여학생들 눈길을 사로잡았고 댓글, 입소문 등으로 쇼핑몰 수입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이윤이 조금 빠지는 걸 감수해서라도 저는 되도록 질 좋은 원단을 써서 옷을 만들어 상품으로 내놨어요. 처음에는 10대 여학생들만 주 타겟으로 삼았었는데 10대뿐 아니라 20대들까지 쇼핑몰 고객이 되면서 사업은 말 그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됐죠. 자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대박인데? 와, 쇼핑몰 열고 1년 만에 이렇게 수입 내는 쇼핑몰은 우리 자기 쇼핑몰 말고 몇 개 안 될 거야. 우리 자기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즈음 회사에 잘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어요.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그만큼 광고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꽤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자기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가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제 쇼핑몰 홍보에 도움을 준 사람도 남자친구였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괜찮은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재치 있고 유머 넘치는 성격,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 무엇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저를 누구보다 순수하게 사랑해주고 있다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 열애 끝에 남편의 고향인 대구에서 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종종 시부모님들을 뵐 때면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눈치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반면 남편은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참 일이 바쁠 때였지만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일을 맡기고 남편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 날이었어요. 대구에 도착한 저는 옷만 갈아입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제사에 쓰일 음식들을 만들었죠. 전을 부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뇌도 참 용타. 대학도 안 나온 기 우찌 그래 수완 좋게 사업을 잘하나. 성원이가 그러던데 요즘은 더 본다며. 맞나? 네, 운이 좋아서 요즘 수입이 좀 더 늘긴 했어요, 어머니. 맞나? 용타, 참 용해. 대학 문턱도 안 넘어고 나가.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이라니까 용하다 안 하나? 돈 없는 집 자식이 의사니 변호사니 된 거 맹키로 개천에서 용난기 이기 말고 또 뭐가 있겠노? 어머니, 요즘은 학벌 같은 건 안 중요해요. 저는 그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이 벌이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이 버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한 저였죠. 그래서 그랬던지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어요. 자기야,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어차피 당신 회사 앞으로 광고 계속 맡아서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 그치, 당연하지. 쇼핑몰 장사 반이 광고니까.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어쩌고. 쇼핑몰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동고동락한 분이라고. 에이, 자기 좀 섭섭하게 말한다. 2년 동안 동고동락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연히 당신이 더 중요하지. 그래도 일이랑 부부관계는 다른 거지. 그분 창업 초기에 자기 월급 깎아받으면서까지 나 도와준 사람이야. 어떻게 칼로 무베듯 그렇게 쉽게 사람을 쳐내? 허, 그래. 말은 내가 더 중요하다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 거겠지.
알았어. 알았다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생떼 부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제 회사에서 광고 담당자로 일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그동안 함께 해오던 분께 권고사직을 제안하게 됐죠. 말이 권고사직이었지. 사실 그분도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권고사직이라니, 참. 네, 대표님이 그러시라면 저야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감사했어요. 남편분이랑 계속해서 사업 잘 이끌어 나가세요. 그렇게 기존에 있던 광고 담당자를 내보내고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을 앉히다시피 했어요. 혹여 남편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빠르게 광고 일에 적응했답니다. 당시 쇼핑몰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튼튼하게 뼈다를 잘 갖추고 탄탄한 가죽을 갖다 입혀도 망하기가 일쑤였어요. 뭐냐고요? 아무리 상품이 좋고 가격이 착하다고 해도 광고가 잘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쇼핑몰 사업 성공 조건이 질 좋은 상품이 O, 광고가 O였던 시절이었죠. 사업이 안정세에 들 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남편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대학 문턱 한 번 안 넘어본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사실, 남편 자신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는 걸 못마땅히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갑이네 을이네 하며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투게 됐죠. 뭐야? 철자가 틀린 시야를 넘겨주면 어떡해? 제가 홈페이지 광고로 쓸 디자인 문구에 영어 철자를 틀리게 적어 남편에게 준 날이었어요.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급하게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당신은 영어 쓰면서 철자 하나 안 틀려봤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건데? 맨날 삐딱선 타는 거 재밌니? 삐딱선? 너 지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너보다 어리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지겹다. 정말 지겨워. 철자 틀렸다고 말한 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훈계듣듯 할 일이야? 빌어먹을. 나 먼저 간다. 그렇게 남편은 일그러진 생각과 감정으로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회사에서 심하게 다툰 날은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해버리기도 하는 남편이었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별개로 제가 운영하고 있던 쇼핑몰은 계속해서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었어요. 더 커진 덩치만큼 사람들은 저희 쇼핑몰을 더 많이 찾아줬고요. 그렇게 한 3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때 정신줄을 놓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업에 더 몰두했어야 했어요. 조금 더 많은 수고와 힘이 들었을지라도 그동안 해왔던 일 그대로 계속해서 쇼핑몰을 운영했어야 했어요. 쇼핑몰을 찾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만큼 새로운 디자이너를 채용해서라도 더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야 했고, 전과 같이 이혼해서 조금 빠지는 게 있어도 질 좋은 원단을 계속 써서 전과 같은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전장사를 할 때가 됐다며 오만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원래 있던 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썼고, 그만큼 아무리 잘 만든 신상품을 내놔도 사람들 반응은 점점 시원치 않게 됐어요. 또 저는 물가 상승을 명목으로 공장에 쌓여있던 상품에 예전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가격뿐 아니라 광고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다 자리를 잡을 만큼 잡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홍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늘 똑같은 피팅 모델들을 고용했었고 몇 번이라도 그 모델들을 이 상품 저 상품 돌려가며 옷을 바꿔 입혀가며 홍보 비용을 줄이려 했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니 불과 3개월도 안 돼 사람들로부터 몸에 확 와닿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 쇼핑몰 정신 못 차린다. 이 쇼핑몰도 이제 한물 같다. 이 쇼핑몰 옷 디자인은 맨날 패턴이 다 똑같다.
쇼핑몰 규모는 이렇게 큰데 왜 피팅 모델은 맨날 4명이 다냐? 난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의 피드백은 결국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를 불러오게 됐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괜찮을 거야 말하면서 자기 위로와 정신승리에 빠져 있기 바빴어요. 그런 좋지 않은 상태가 2달 더 지속됐고 계속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급감한 6개월이 지나 결국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쇼핑몰을 리뉴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리뉴얼. 말 그대로 과거 쇼핑몰 뼈대는 그냥 두되 가죽 전부를 발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게 된 거죠. 저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물량 부족이라 거짓 공지를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이러저러해서 죄송했다. 솔직히 말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냉정한 사회에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곧이곧대로 인정하는 건 곧 도태되는 걸 의미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게 됐고 한 달 제주도로 떠나 마음을 비우고 지내며 그동안 일군 성과 제 오만함 때문에 생긴 사업 실패,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저는 사이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남편에게 함께 제주도로 함께 가서 한 달 쉬면서 우리 관계도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았을 때 일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는 아이가 갖고 싶어 시간을 쪼개서라도 헬스클럽에 나가 건강관리를 했어요. 남편 역시 제 뜻에 따라 항상 자기 관리에 신경 썼었고요. 각자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 들러 의사에게 임신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는 하루하루 정답게 숙제를 함께 해 나갔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다툼이 계속되고 또 사업이 실패에 가깝게 되면서 남편은 제게 더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서로 얼굴만 맞대고 있어도 까르르 까르르 하던 저희였는데 사업이 실패에 가까워지자 저를 시큰둥하게 대하기 시작한 남편이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사이가 대면대면해지면서 임신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각방을 쓰게 됐고요.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쇼핑몰 사업이 좋아지면 남편 역시 마음을 고치고 예전처럼 다시 제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올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제주도에서 혼자 한 달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저는 주저앉은 쇼핑몰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예전에 있던 디자이너 2명을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신입 디자이너 3명을 새로 채용했죠.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연동되도록 많은 홍보 비용을 지출했고 기존에 있던 피팅 모델들 외 3명 더 추가로 피팅 모델을 고용했어요. 다시 쇼핑몰 운영을 재개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우기 전 저와 직원들은 그렇게 4개월 동안 모두가 의기투합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쇼핑몰 사업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쇼핑몰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사람들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죠. 당연히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했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게 제가 말한 큰 폭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쇼핑몰 매출이 차츰차츰 아주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사업과 별개로 남편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제게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쇼핑몰 사업이 대박이었을 때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 빼고 신혼집에서 외출 한번 안 할 정도로 저와 붙어있고 싶어 하던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건지 남편은 안 하던 외출은 물론 외박도 서슴지 않았죠. 남편이 술에 취해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입 디자이너 1명이 월차를 쓰고 제 친구가 집안 사정이 있다며 휴가를 쓴 날이었거든요.
휴가를 낸 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정까지 남아 일을 해야 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새벽 1시쯤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그냥 잘까 마음먹은 저였지만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되어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새벽 3시가 돼서야 술이 떡이 돼 인사불성 집에 돌아온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얼굴을 마주할 새도 없이 자신이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고꾸라져 쿨쿨 자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겼어요. 밉든 곱든 옷 입은 채로 잠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와이셔츠를 벗기고 와이셔츠를 빨래 털듯 툭툭 터는데 남편의 와이셔츠 앞주머니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어요. 명함 중앙에 아우디 바라 적혀 있는 명함이었죠. 그 아래에는 정 실장이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우디 자동차 로고가 적혀 있는 단순한 명함이었지만 저는 바라는 글자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불쾌해졌어요. 저는 내처 남편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지갑에 꽂혀있는 카드들은 원래 제가 다 알고 있던 카드들이었는데 지갑 명함을 넣어두는 칸을 뒤져보니 못 보던 체크카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체크카드에는 제 남편 이름 윤성원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고 남편의 체크카드 사용 내용을 조회해보기로 시작했어요.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낯선 가게 이름들이 몇 개 적혀 있었고 그중 몇 개는 가게 상호 뒤에 마가 붙어 있었죠. 그 가게들에 들러 남편은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이외 ATM기를 이용해서 30만 원 단위로 몇 차례 돈을 출금한 것도 발견하게 됐고요. 또 3개월 정도뿐이었지만 박명선이라는 사람에게 몇 차례 30만 원씩 붙여준 사실도 알게 됐죠. 남편이 비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를 보니 제 쇼핑몰 사업이 망해갈 때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년 가깝게 저 몰래 남편은 바깥을 돌며 방황해 왔던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방황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저 방만할 생활에 지나지 않았죠. 다음 날 잠에서 깬 남편을 앞에 두고 저는 이것저것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오만방자하게 제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남편은 제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죠. 야, 집어치워. 됐어. 됐다고.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지겨워.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고 싶다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돈벌이 다 때려치우고 차라리 예전에 일하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라고. 어차피 사업 완전 다 망해먹은 거 아니야? 회사 이 꼬라지 되도록 대표인 네가 한 게 뭐냐? 굽신굽신 너한테 굽신거리고 조아리고 산 내가 바보 자식이지. 이제 너한테 더 얻을 것도 없다.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 너 나이 어리다고 어리광 부리는 거야 지금? 아니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쉽니? 야 윤성원, 잘못을 했으면 그냥 인정하고 끝내. 나도 다 알아. 결혼을 했든 말든 남자들 그렇게 밖에서 돌면서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우리가 좋은 사이도 아닐 때였으니까 내가 다 이해하겠다고. 그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박명선은 또 누구야? 누군데 한 달에 한두 번씩 30만 원이나 붙여준 거야? 만약 그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사과했다면 저는 정말 남편을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이미 식을 대로 식은 마음이었지만 다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믿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솔직하게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어요. 그러면 정말 남편을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남편은 계속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박명선, 대학 동기다 왜?
동기 모임에서 몇 번 만났다가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기에 30만 원씩 몇 번 붙여줬어. 왜? 나는 그 정도도 못하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대학 동기? 아무리 친한 동기라도 그렇지.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이 빼돌려 쓴 돈이라지만 3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징그러. 진짜 징그럽다고 말끝마다 따박따박.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사업 좀 굴려봤다고 지금 나 깔보는 거냐? 빌어먹을. 운때 잘 맞아서 그나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주제. 아, 젠장. 이제 더는 못해. 끝내. 너랑 나. 저는 남편이 발악하듯 악을 쓰며 함부로 말하기에 너무 화가 났던 나머지 남편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제게 뺨을 맞은 남편은 저와 똑같이 제 뺨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고 다시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소꿉장난이라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제게 뺨을 맞은 게 분했던지 벽에 걸어둔 결혼사진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우직군 발로 몇 번이고 액자를 발로 짓밟아 버렸죠. 이 나쁜 자식아. 넌 내가 우습지? 그치? 우수니까 이따위로 행동하지, 이 버러지 같은 자식.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돈 번 이유가 네 자식 술 퍼마시고 다니라고 그런 줄 알아? 그래, 이혼해. 아니 잠깐, 이혼?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소송이야, 소송.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그 꼴 같지 않은 자존심부터 2년 동안 나 몰래 밖으로 돌며 여기저기 돈 펑펑 쓰고 다닌 거 두고 보자. 윤상원. 말을 마친 저는 며칠 입을 옷과 속옷만 챙겨 집에서 나왔어요. 사업 때문에 알고 지내던 사람은 많았지만 남편 때문에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있는 호텔로 향했죠. 생각했던 대로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오만하고 형편없는 인간이 남편 윤성원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이었고 남편이 말한 대로 이혼하기 위해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저는 한 보름 지나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남편의 귀책 사유를 조목조목 따져 서류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준비한 서류로 지체할 것 없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계속해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음 안은 홀가분하더라고요. 몸에 떡하니 크게 달라붙어 있는 홍 몇 개를 냉큼 떼어낸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남은 제 삶, 제 사업에 모두 걸어보자고요. 성공해서 다시 돈도 벌고 싶었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보란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또 고작 그깟 대학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온 조롱, 멸시 모두 되갚아주고 싶었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바쁜 와중에도 저는 몇 번이나 가정법원에 오가야 했어요. 남편을 만나는 일이 정말 꺼려졌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나야 했고 진전 없는 대화를 나눠야 했죠. 물론 그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저는 피곤하고 지난한 소송으로 5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답니다. 그 즈음 괄목할 만한 수입 증가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던 쇼핑몰 수입이 눈에 띌 정도가 됐어요. 적자였던 회사 수입도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이게 됐죠. 저 말고도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느낀 직원들은 참 고맙게도 더 많은 월급을 주지 못했는데도 각자 자처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쇼핑몰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제 목표가 회사 사람들 모두에게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 달, 두 달, 세 달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소박, 중박, 대박,
초대박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마침내 쇼핑몰을 리뉴얼한 지 8개월을 흘려보내고 초대박은 아니었어도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리뉴얼을 시작했을 때 제가 품었던 꿈, 직원의 노력, 그리고 여러 행운 등등 사업은 다시 사업 맨 처음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리뉴얼 성공을 자축하며 회사 직원들과 즐겁게 회식을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한참 즐겁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직원들과 얘기하며 술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은아, 나 성원이. 어디야? 나? 여기 명동. 왜? 아, 아니, 그냥 좀 마음도 울적하고 적적해서 전화했어. 그래? 나 지금 직원들이랑 회식 자리라 전화 못 받아. 끊어. 예은아, 저기, 뭐, 예은아, 내가 너랑 헤어지고 오랜 시간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한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 예은아, 이 버러지 같은 자식. 너 이 순간 이후로 나한테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면 전화 녹음 메시지 다 저장해서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렇게 알아, 성원아? 너 나이가 몇 개니? 너 멀쩡하게 10손가락 다 달렸으니까 하나, 둘, 셋 잘 세어봐. 그리고 제발 정신 차려. 나 이제 네 아내가 아니야. 이제 난 네 마음대로 돈 꼬불 치고 펑펑 써대고 그따위로 살라고 꼬박꼬박 네 월급 용돈 챙겨주던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할게. 연락하지 마.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 몇 번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하지만 전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받을 생각도 없었고 받는다고 해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굳이 남편이 제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한 걸 자료랍시고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귀찮았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하루 이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지만 몇 날 며칠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근무 중에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가 시어머니와 통화했죠. 매느라, 시엠이다. 네 그동안 우리 성원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우야너, 이 시엠이가 아들 잘못 키워서 그랬다 안카나. 아가, 네 이혼소송 취하하고 성원이랑 다시 시작해볼 맴 없나? 야를 웃자면 좋노. 집에 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제 밥도 잘 안 먹는다 안 하나?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다, 죄송은 무신. 내 면목 없다. 어렸을 때부터 성원이 오기야 금이야 키운 내 잘못이 크지. 내도 걱정 많이 했거든. 우리 성원이 데리고 살아줄 처자가 있나 하고. 그래도 사내고 꼴에 갚한다고 네 만나서 그나마 인간 구실하며 살았다 안 하나. 아무리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녔으면 뭐하노. 아가 철딱서니가 일도 없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더 제가 상원 씨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안다. 내가 다 안다 안 하나. 대학도 안 나와서 그래 그만큼 성공한 게 닌데. 성훈이 야가 너무 곱게 자라서. 어머니,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도 대학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학 안 나온 게 뭐 어때서요? 제가 사업 성공한 건 둘째치고 대학 못 나왔다고 제가 젓가락질을 못 하던가요? 밥을 못 먹던가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그런 허황된 생각이 상원 씨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애주중지 상원 씨 과잉보호 하신 것도 문제지만 서울 별 대수롭지 않은 대학 나왔다고 상원 씨 떠받들 듯 해온 어머니 잘못이 상원 씨 다 버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더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제가 이혼해서 승소하고서도 몇 번 전 남편은 회사로 편지 몇 통을 보내왔어요. 전화든 메시지든 모두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전 남편은 회사로 편지를 보낸 거였죠. 하지만 저는 편지를 받는 족족
편지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휴지통에 버려버렸답니다. 사업 성공과 실패, 재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눈 맞추는 일조차 필요 없는 인간이 있다는 걸요. 물론 전 남편은 후자였죠. 그 뒤로 마음에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린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디자이너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저는 이후 여성 속옷 쇼핑몰 하나를 더 내게 됐고 그 쇼핑몰 역시 순조롭게 안정세에 들어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 쇼핑몰이 됐답니다. 현재는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 여성 속옷 전문 쇼핑몰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말로 똥차 가고 벤츠 온다잖아요. 마저 하나 더 낸 쇼핑몰까지 안정세에 들며 여유가 생긴 저는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과 알콩달콩 연애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벤츠 뭐 별거 있나요? 닫혀있던 제 마음 열어주고 열린 마음에 매일매일 변함없이 사랑 쏟아주는 남자. 그만한 벤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가을이 시작됐네요.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낭만적인 가을이 함께하길 바라요.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